그날 아침 나는 아무 의심도 없이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고 귀에는 낯선 목소리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내 통장에서 이상한 돈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 한 번 준 적 없던 내 삶이 그 한마디로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나는 남편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할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이 겹칠수록 발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들어선 그 은행 창구 앞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은, 그리고 한 사람의 시선이 내 전부를 지켜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오전 은행 입구를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고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상대방 목소리는 이미 제 귓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왔다는 그 사람은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제 통장에서 이상한 거래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범죄와 연루됐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즉시 은행에 가서 돈을 안전하게 옮겨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걸었고 신호등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창구 앞에는 몇 명이 앉아 있었고 저는 가장 먼저 빈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은 저를 보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통장과 도장을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새방에서 시작했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 조그만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날랐고 저는 가게를 지키며 동네 사람들 얼굴을 익혔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고 직장 잡고 결혼할 때까지 저희 부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렸지만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건 남편이 쓰러진 다음 해였습니다. 뇌졸중이 왔고 오른쪽 팔을 못 쓰게 됐습니다. 병원비를 내고 재활치료를 시키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살림이 있어서 크게 보태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치면 둘이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고 병원비도 제때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통장 잔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조금씩 모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 불안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남편에게 아침을 먹이고 약을 챙겨주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을 때는 손에 물이 묻어 있어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병원에서 문자가 자주 오고 동사무소에서도 가끔 연락이 와서 받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대충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본인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검찰청에서 왜 저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은 제 이름을 정확히 불렀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통장 계좌에서 불법 거래 내역이 발견됐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저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대방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되고 연금까지 못 받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금을 못 받으면 저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병원비는 어떻게 냅니까?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돈을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그래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은행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에는 천천히 걷는데 그날은 빨리 걸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도 계속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고 상대방은 끊지 말고 계속 통화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그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창구로 가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절대 은행 직원에게 이 일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말하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은행 내부에도 공범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 조용히 돈만 인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이라면 어떡합니까? 만약 제 통장이 정말 범죄에 쓰였다면요. 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몇 명이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창구 직원들은 각자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뽑지도 않고 곧장 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통장과 도장을 꺼내서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고 저는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직원 앞에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작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전액 인출하라고 말하고 절대 다른 말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직원을 보며 말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 다 찾고 싶어요. 여직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전액을 인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대방은 전화 너머로 아무 말 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여직원의 눈빛은 진지했고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요. 여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직원이 사라진 사이 저는 불안했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빨리 돈 받고 나와야 한다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여직원이 돌아왔고 그 뒤에는 나이 지긋한 남자 직원이 함께 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요즘 전화 한 통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전화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 전화 속 목소리는 끊으라고, 지금 당장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남자 직원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통화 중이신 그 전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자 직원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여직원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고 상대방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 직원들 말 듣지 마세요. 하지만 남자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 전화 끊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저는 어쩔 줄 몰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자 직원은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 2명이 은행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제 휴대전화를 받아 통화 내역을 확인했고 상대방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만약 그 여직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돈을 내줬다면,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앞으로 이런 전화가 오면 절대 받지 말고 바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불안하면 가족이나 은행, 경찰에 먼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다시 창구 앞으로 갔을 때 그 여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여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정말 많아요. 어르신들이 전화 한 통에 평생 모은 돈을 잃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물어봐 준 덕분에 저는 화를 면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침에 은행 가던 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다음에 또 그런 전화가 오면 저는 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전화를 바로 끊었을 텐데 요즘은 것부터 나고 불안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라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그 은행 직원한테 꼭 다시 인사하러 가야 해요.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깼고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이는 깜짝 놀라며 엄마 정신 차려야 한다고 그런 전화 오면 무조건 끊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전화해서 은행 직원한테 고맙다는 인사 꼭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다시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급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창구에는 그날 저를 도와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다가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여직원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꼭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큰 화를 면했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마음을 이해했는지 결국 받아주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직원은 본인 이름이 지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걸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들어오실 때 표정이 너무 다급하셨고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전액 인출을 요청하실 때 눈빛이 불안해 보이셔서 한번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확신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제 표정 하나, 손떨림 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봐 준 덕분에 저는 살아난 것입니다. 지은 씨는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세요. 저희 은행만 해도 한 달에 서너 건씩 신고가 들어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뻔한 수법에 왜 속을까 싶었는데 직접 겪어보니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고 불안을 조장하면서 빨리 결정하게 만들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순간 판단이 흐려지기 쉬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통장이 압류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하려고 하시면 꼭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은 씨에게 물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고요. 지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할머니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다행히 동네 분이 말려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동안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그때 제가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할머니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의 마음속에는 할머니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저를 살린 것입니다. 그날 은행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자기 일도 바쁜데 낯선 노인의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 직원한테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음 편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끔 그 은행에 들러 지은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용무가 없어도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들르기도 했습니다. 지은 씨는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반겨줬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 갔을 때 지은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저희 은행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세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육 당일 은행 2층 회의실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관과 은행 직원이 나와서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경험담을 나눴습니다. 제가 어떻게 전화를 받았고, 어떻게 속을 뻔했고, 어떻게 지은 씨 덕분에 살아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누군가는 본인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누군가는 친구가 실제로 피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지은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고요. 지은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고 그 선함이 또 다른 선함을 낳는다는 것을요. 예전에 절에 다닐 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란 남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은 씨가 저를 대했던 마음이 바로 그런 자비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낯선 노인의 떨리는 손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물어봐 준 그 마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쌓이면 큰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반드시 되돌아온다고요. 지은 씨가 베푼 그 작은 관심이 제 인생을 구했고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들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등불 하나가 1000개의 어둠을 밝힌다. 지은 씨의 따뜻한 마음 하나가 제 삶의 어둠을 밝혔고 그 빛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은 늘어나고 믿을 사람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진심으로 남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 마음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다는 걸 저는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의심이 클 때일수록 믿음을 잃지 말라.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 더 소중하다. 저는 지은 씨라는 작은 빛을 만났고 그 빛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 선방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신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이 무섭고 사람을 믿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그래도 여전히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를 받으신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은행, 경찰에 꼭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